안녕하세요. 국회는 지금 백일홍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치권의 날선 대립도 길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북한의 도발에 의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국회는 대립을 멈췄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24일 한자리에 모여 현안 대응을 논의했는데요. 국가 현안인 안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오늘 국회는 지금에서는 북한 이슈부터 국회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시죠. 키워드로 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 먼저 살펴볼 키워드는 북한 도발 대응입니다. 최근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를 깨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이어지면서 남북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금강산 관광지구 또 개성공단에 병력을 배치해 인근에서 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22일에는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비무장지대에서 철거했던 대남 확성기 방송 시설을 다시 설치했죠. 같은 날 조선중앙통신은 중앙의 각급 출판 인쇄기관들에서 1200만 장의 각종 대남 전단을 인쇄했다고 보도하며 대남 전단 살포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민주당은 북한이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고 전단 살포를 준비하는 동향을 보면서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또 북측에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북한의 움직임은 판문점 선언을 해치는 조치라며 이는 남북의 우발적 충돌을 야기하는 백해무익한 시대착오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측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조치가 강력하게 취해져야 한다며 동시에 대북 감시 체계와 대비 태세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6.25 전쟁 때 북한에 납치된 인사들의 가족과 간담회를 열고 말로만 남북관계가 나아졌다고 할 게 아니라 납북자와 또 이산가족 문제 등의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상임위 구성 문제를 두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냉전을 계속해왔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의 원구성 협상에 반발하며 상임위 참여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외교안보 특위를 꾸렸는데요. 대북 문제와 관련해 외교통일위원회에 합류하지 않고 당내 독자기구인 외교안보특위에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 측이 대남 공세를 계속 강화하자 여당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통합당이 이번 합동회의를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4일 열린 여야의 합동회의는 어땠을까요? 북한이 24일 대남 군사행동 보류를 선언한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은 예고했던 대로 대북 문제 활로를 찾고자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통합당이 제안하고 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성사된 합동회의였는데요. 이 자리에는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이낙연, 이상민 등 민주당 의원들과 통합당의 외교안보특위 소속 박진, 지성우, 조수진 의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대북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면서 원구성 신경정만 벌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도발은 민주당의 북한 3법인 대북전단금지법,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종전선언 결의안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23일 민주당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은 내부적으로는 원구성, 외부적으로는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두 장애물에 부딪혀 잠시 추진이 멈춰서는 기류입니다. 다만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의 공세와 상관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인데요. 김홍걸 의원이 발의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개정안과 박상혁 의원이 제출한 접경지역 지원특별법 등을 병합심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등장으로 긴장기류가 다소 가라앉긴 했지만 국회가 앞으로 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국회는 지금에서 국민들과 함께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국회는 지금. 두 번째로 살펴볼 키워드는 소수정당입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소수정당은 실패를 거듭해왔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사회운동이 정치 세력으로 변하면서 평화통일연구회, 신민주연합, 새정치와 개혁을 위한 민주연합 등은 보수 야당 내로 편입했고 일부는 독자정당을 창당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민주화 제야 인사 등이 중심이 된 한겨레 민주당이 1998년 3월 독자 창당해 한 달 만에 총선에서 당선자 1명을 배출했지만 이 당선자가 곧바로 평민당에 입당하면서 당이 와해됐는데요. 이후 등장한 소수정당도 인물 중심, 지역 중심, 파벌주의의 정치 문화로 확장성을 얻지 못하고 탄생과 소멸을 반복했습니다. 이 13대 국회부터 소수정당은 계속 존재해왔지만 다수결의 힘이 크게 작용하는 국회에서 영향력은 미미했는데요. 그런데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177석의 거대 여당의 출연만큼 주목할 만한 점이 소수정당에도 있습니다. 시대전환, 기본소득당 등 원내 1인 정당의 출연과 소수정당의 변화가 바로 그건데요. 이전과 달리 이들은 거대 당과의 연대가 아닌 마이웨이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당만의 독특한 정책 노선과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 존재감을 높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 키워드에서 소수정당을 짚어보겠습니다. 2020년 3월 창당한 시대전환은 이원재 랩 2050 대표와 조정훈 전 아주대학교 통일연구소장이 창당한 실용주의 정당입니다. 3040 세대 주축으로 이념 대립에서 벗어나 생활진보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주장하면서도 혁신적 규제개혁, 계급제 공무원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등 기존과 다른 정치 문법으로 정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올해 1월 창당한 당으로 기본소득이라는 한 가지 의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결성됐는데요. 2만여 명의 당원 중 80%가 10대와 20대입니다. 한편 소수정당의 한계를 미리 맛본 기존 정당들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있는 국민의당은 총선 이후 4월 26일 당 혁신준비위를 출범시켜 당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논의했는데요. 그 후로도 매주 정책 세미나를 열어 윤리특위 상설화, 기본소득제 도입, 청년 관련 법안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6석을 확보한 정의당도 혁신위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등과 입법 간담회를 열고 전국민 고용보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태일법인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입법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여러 소수정당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선의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수정당은 거대 양당이 다수의 이익을 위해 타협할 때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2018년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공동교섭단체로 출범한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에서 노회찬 원내대표는 수령한 특수활동비를 전액 반납하며 특활비 폐지 운동을 벌였죠. 이는 국회가 국회의장단,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몫의 특활비를 모두 폐지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수정당들은 인물 중심적이고 또 정책이 비현실적이며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대중적인 기반이 부족한 만큼 이번 21대 국회의 소수정당들이 이를 극복하는 것도 짊어질 몫이겠죠. 21대 국회에서 소수정당이 어떻게 또 얼마나 활약할 수 있을지 국회는 지금에서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로 본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아직 개원식조차 하지 못한 21대 국회가 개문 발차를 이어가는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수는 벌써 757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입법 의지 자체는 긍정적이라는데요. 그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18일 발의한 어린이 건강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2차 대유행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감염병의 발병이 경고되는 가운데 면역력이나 신체 기능이 약한 어린이들의 건강을 염려하는 부모들이 많을 텐데요. 전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어린이 건강보호 제정법,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전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건강보호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 건강 보호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 추진토록 하는 기본법 성격의 제정법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5년마다 어린이 건강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어린이 건강에 위협을 가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데 필요한 연구와 현장 조사를 하며 어린이 이용시설 근무자들에게 건강 관리 교육을 시행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에 어린이 건강 보호 및 증진 책임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법,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전혜숙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이 법안이 왜 필요하고 왜 통과돼야 하는지 그 취지를 직접 들어보시죠. 어린이 건강보호 제정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한 전혜숙 의원, 약사 출신인 전혜숙 의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떻게 건강하게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체계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5년마다 그것을 다시 새롭게 체계 정비를 해라 라는 거고요. 아이들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관리하고 아이들을 보호하시는 분들, 종사자들에게 대한 교육이 또 5년마다 그렇게 한 번씩 수행이 돼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지금 아동들이 너무 적게 태어나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 그런 기본적인 정책과 그리고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5년마다 정책적으로 질서를 잡아서 만들어가라 하는 겁니다.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이들을 이제 가정에서 학교 돌봄을 가정에서 돌봄을 하다 보니까 이번 아동 학대 사건이 너무 많이 터져 나왔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잘 키워야 되는데 학교 못 가고 또 가정에서 돌봄해서 아이들 아동 학대가 많이 나오고 이러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을 정책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돌봄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제정법으로 체계적으로 아동들을 위한 법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5년마다 체계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바꿔나가는 그런 정책을 다시 정비하고 법제계도 정비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사실 새롭게 정비하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어떻게까지 해야 된다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5년마다 하라 그런 걸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유치원생 100명이 식중독 걸린 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조그만 아기들이 벌써 신장 투석을 하고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의 음식 관리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우리 내부에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로 돌봄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면서 문제되는 이 시점에 오히려 여기에 대한 체계를 갖추는 공동의 문제의식을 우리 모두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의원님들이 쉽게 동의해서 통과시켜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면 장애인 관련 법은 보통 13개나 돼요. 근데 아이들에 관련된 법은 4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에 관한 법들을 체계 정비를 하고 거기에 또 부족한 것은 보충해서 만들 그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아프리카 속담에 보면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의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아동학대든 또 아이들의 식생활 개선이든 또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나라가 하나의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그런 거에서 제가 이걸 만들었으니까 아마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서 잘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 건강에 관한 규정들이 여러 법률에 쪼개져 있고 소관 부처도 분산돼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린이 건강관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요. 현행법과 입법 예고된 어린이 건강보호재정법이 어떻게 다른지 전문가의 시선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변호사에게 묻는다. 곽준호 변호사에게 듣는 어린이 건강보호재정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 취지가 기존의 다른 법률에서 흩어져 있던 것들을 모아서 한 번에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영유아보호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그리고 초중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등등이 각 법률마다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다양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보다 좀 잘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법에 대한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이 건강 종합 계획이라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만드는 종합 계획에도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관계 부처별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 기초조사 및 연구 계획,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등등등 해서 아주 좀 추상적인 계획만 이렇게 설치할 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관계 부처 장관들을 모여서 회의를 위한 회의라든지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만 흐르지 않을까 하는 점이 의문이 됩니다. 왜냐면은 가만히 냅둬도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어린이 건강에 대해서 영양실조나 이런 부분 더 이상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질병에 대한 대비 내지는 이러한 긴급 상황, 예측하지 못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처 방안 등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코로나19 사태를 누구든 예측을 못했던 것처럼 사실 계획 세워놓는다고 대체되는 것도 아닌 점도 있으니까 그런 점만 조금 주의를 해서 괜히 관계 부처 사람들만 다 모여서 실제적인 진행은 하지 못하고 형식만 채우는 것으로 돼서 이것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힘든 어린이집 선생님이라든지 유치원 선생님들이 괜한 업무만 가중시키는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지는 물론 매우 좋고요. 글쎄요. 그래서 이제 그 강론은 결국은 여기서 보면은 어린이 건강 종합 계획에서 추진해 놓은 이런 관계 부처들과 추진 과제를 만들어라 돼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위주로 강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더 이상 영양실조 이런 건 없으니까, 그래서 질병에 대한 대처라든지 응급상에 대한 대처, 그리고 아직은 예측이 없지만 지진에 대해서라든지 이러한 대처, 이러한 국가적인 재난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만나본 어린이 건강보호 재정법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건강에 유의해야겠는데요.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어린이 건강보호 재정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회는 지금에서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의 후폭풍으로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칩거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이 23일 전격 성사됐습니다. 강원도 한산사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협상을 위한 논의에 돌입했죠. 과연 여야는 대화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위기에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있었던 한 주 이슈들을 영상으로 정리해드리면서 국회는 지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을 규탄한다. 민주주의 파괴하는 무슨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이런 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법사위 가져가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법사위를 야당에 주셔도 90일 지나면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90일을 못 참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렇게 무너지고 파괴되는 걸 못 막아낸 책임을 지고 사퇴했습니다.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언론에서는 제가 산사에 칩거했다고 보도가 되던데 저는 칩거하지 않고 매일 다녔습니다. 민주당 측에서 저를 만나려고 계속 연락을 하고 해서 한 곳에 있으면 저쪽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노력하는 모양만 연출하려고 오기 때문에 옮겨 다녔던 것이고 마지막 날은 어떤 사정으로 제 있는 데가 노출이 돼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고 이래서 만나게 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민주당은 총선 이긴 걸 가지고 국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아예 작정을 하고 처음부터 협상은 없었습니다. 의원 비율로 11대 7이 당연한 것 아니냐에도 짜증을 낼 정도였으니까 18개를 다 가져가겠다고 하고 제가 겪었던 수모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여러분들에게 옮기기도 어려운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데 대한 어떤 무력감, 그 다음에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된 데 대한 책임감 이런 걸로 사실은 더 이상 원내대표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없이도 국회를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이기 때문에 당신들 의사들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그 다음 순서에 따라서 하되 우리가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은 방기하지 않겠다. 열심히 심사하고 열심히 따지겠다 이런데 아마 자기들이 한 발 나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12개 상임위를 다시 의원들 강제 배정을 하고 상임위원장을 자기들 상임위원장을 다 뽑아야 하는데 그 결정도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같아서 저희들은 절대 목리를 부린다든지 국회를 방식일 생각이 없다. 상생과 협치가 가장 국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고 그렇게 생각이 들면 우리의 협조를 구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뭐든지 협조하고 상의할 생각이 있지만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절대 의석을 가지고 있고 모든 상임위에서 두석이 많기 때문에 이전의 여당은 절대 다수 의석이 아니어서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했기 때문에 양보했던 것이고 우리는 우리만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양보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으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고 협조하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상적인 원구성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사이에라도 저희들은 상임위 배정이나 이런 것들을 잠정적으로 해서 저쪽은 상임위 배정표를 좀 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면 아마 그렇게 배정을 하고 뽑고 이러려고 할 텐데 그럴 수는 전혀 없고 저희들은 그룹별로라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특히 외교안보특위라든지 이런 것처럼 원구성이 되기 전이라도 우리가 국정에 대해서는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같이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우리 당의 활로도 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대한민국이 삼권분립 또 법치주의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작동하도록 한 번 더 결의를 다지고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